유럽의 지도를 펼쳐 한복판을 손으로 짚으면 그곳에 보헤미안의 영혼이 깃든 땅 체코가 있습니다. 흔히 이곳을 유럽의 교차로라고 부르곤 하죠. 단순히 지리적으로 중심에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수세기에 걸쳐 서유럽과 동유럽의 문화가 격렬하게 부딪히고 다시 조화롭게 섞이며 독특한 색채를 만들어낸 역사의 용광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역사적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체코슬로바키아라는 이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해체되면서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이 힘을 합쳐 세운 이 공화국은 중유럽 민주주의의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시절 공유했던 뜨거운 민족 정신과 예술적 자부심은 여전히 이 땅 곳곳에 짙게 남아 있습니다. 보헤미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자유로운 방랑자 혹은 예술적인 고집 같은 것들이 생각날 겁니다. 실제로 이곳 사람들은 거대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저항하며 내면의 자유를 갈구해 왔습니다. 그 강인한 생명력이 바로 체코를 지탱하는 심장박동이 되었죠. 화려한 프라하의 성곽을 지나 조금 더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짜 체코의 얼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중세의 흔적이 고스란히 멈춰선 마을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묵묵히 시간을 견뎌온 장소들 말이죠. 이제 우리는 그 심장박동을 따라 보헤미안의 전설이 시작된 작은 도시로 향해 보려 합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베네쇼프가 기다리는 곳입니다. 유럽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베네쇼프는 아주 조용하면서도 단단하게 그 기틀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마주하게 되는 이 땅은 11세기 무렵 베넷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인물이 정착하며 그 역사의 첫 페이지를 넘기게 됩니다. 도시의 이름 자체가 베네시의 마을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니 한 사람의 발걸음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이 평화로운 도시의 뿌리가 된 셈입니다. 초기의 베네쇼프는 화려한 궁전보다는 거친 숨소리와 금속의 울림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곳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넘어 중세를 호령하던 기사들과 귀족들이 긴 여정 중에 몸을 누이던 안식처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굽이치는 언덕과 울창한 숲은 전략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요새가 되어 주었고, 덕분에 베네쇼프는 보헤미아 왕국의 남쪽을 지키는 든든한 거점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마을의 중심부에는 당시의 신앙과 삶을 짐작게 하는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투박하지만 견고하게 쌓아 올린 돌벽들 사이로 중세 기사들이 말을 타고 지나가던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듯하죠. 그들은 이곳에서 다음 전투를 준비하거나 혹은 치열한 삶에서 잠시 벗어나 평온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특히 카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수도원과 성당들은 거친 무사들에게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네쇼프의 운명은 단순히 작은 요새 도시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 땅의 잠재력을 알아본 권력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중세의 투박함 위로 귀족적인 우아함이 덧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들의 칼날이 번뜩이던 거리는 점차 아름다운 건축물과 정원으로 채워졌고, 이는 훗날 베네쇼프를 상징하게 될 거대한 서사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사들의 안식처였던 이곳은 평범한 휴양지를 넘어 세계사의 거대한 소용돌이를 불러올 운명적인 장소로 변모할 준비를 마칩니다. 바로 그 중심에 숲속의 보석이라 불리는 코노피슈테 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세 기사들이 머물던 소박한 안식처 베네쇼프는 시간이 흐르며 한 가문의 거대한 야망과 운명을 품은 장소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숲속에 우뚝 솟은 장엄한 성, 코노피슈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성은 처음부터 비극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13세기에 처음 세워질 때만 해도 프랑스의 요새를 본뜬 견고한 방어시설에 불과했죠. 하지만 19세기 말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이 성을 사들이면서 이곳은 유럽 정치의 핵심이자 동시에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은 이 고색창연한 성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는 현대적인 기술을 도입해 성 안에 수세식 화장실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성 주변을 아름다운 장미 정원으로 가꾸며 자신만의 낙원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린 이 평화로운 일상 뒤에는 합스부르크라는 거대한 가문이 짊어진 무게와 보수적인 황실과의 갈등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신분이 낮은 소피 백작 부인과의 결혼은 황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고, 코노피슈테 성은 그들이 세상의 눈을 피해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성벽을 타고 흐르는 담쟁이덩굴과 고요한 호수는 얼핏 평화로워 보이지만 성 내부로 들어서면 분위기는 사뭇 달라집니다. 대공이 평생에 걸쳐 수집한 수만 점의 사냥 전리품과 정교한 무기들은 당시 제국이 누렸던 영광과 동시에 곧 다가올 파멸의 징조처럼 날카로운 기운을 뿜어냅니다. 복도마다 빼곡히 걸린 사슴뿔들과 중세의 갑옷들은 마치 침묵하는 목격자처럼 이곳을 지키고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가장 사랑했던 이 안식처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마침표를 찍기 직전의 마지막 기억이 되었습니다. 1914년의 어느 여름날, 대공 부부는 이곳 코노피슈테 성의 평온함을 뒤로하고 운명의 도시 사라예보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성문 밖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 위로 합스부르크 제국의 황혼이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성은 주인을 잃은 채 한 가문의 몰락과 세계사의 거대한 변혁을 예고하는 슬픈 상징으로 남게 됩니다. 과연 그가 이곳에서 꿈꾸었던 마지막 낙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914년의 여름은 유난히도 뜨거웠습니다. 베네쇼프의 코노피슈테 성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은 군사 사열을 위해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로 향합니다. 사실 대공 주변에서는 불길한 징조를 우려하며 만류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그는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지 못한 채 정든 성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28일 전 세계를 뒤흔든 한 발의 총성이 사라예보의 공기를 가릅니다. 세르비아 민족주의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쏜 총탄은 대공 부부의 목숨을 앗아갔고 이는 곧 인류 사상 가장 참혹한 비극 중 하나인 제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베네쇼프의 작은 성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죽음은 도미노처럼 유럽 전역을 전쟁터로 몰아넣었습니다. 동맹국과 연합국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청년이 참호 속에서 쓰러져갔고 수백 년간 이어져온 제국들이 단숨에 붕괴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현대사회의 국경선과 국제질서가 바로 이 비극적인 총성 이후에 재편된 것이니 베네쇼프는 본의 아니게 세계사의 거대한 변혁이 시작된 출발점이 된 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주인을 잃은 베네쇼프의 코노피슈테 성은 기적적으로 그 모습을 유지했다는 사실입니다. 대공은 사라졌지만 그가 머물렀던 공간은 박제된 채 남겨졌고 사람들은 이곳을 바라보며 한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전 세계의 운명과 연결될 수 있는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웠던 보헤미아의 숲속 마을은 이제 전 유럽의 권력 지형을 바꾼 역사의 목격자로서 전 세계인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베네쇼프는 더 이상 제국의 일부가 아닌 새로 태어난 체코슬로바키아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성 안의 시계는 여전히 대공이 살았던 그 시절에 멈춰 있는 듯합니다. 이제 우리는 비극적인 총성 뒤에 가려진 대공의 사적인 공간으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거창한 명분보다 어쩌면 더 기이하고도 집요했던 그가 남긴 수만 점의 수집품들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나설 차례입니다. 코노피슈테 성의 복도를 걷다 보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기묘한 기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것은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평생에 걸쳐 수집한 방대한 사냥 전리품들입니다. 그는 단순한 사냥 애호가를 넘어 집착에 가까운 수집광이었는데 그가 이곳에서 기록한 사냥감의 수는 무려 30만 마리에 달한다고 전해집니다. 성벽을 빼곡하게 메운 사슴의 뿔과 박제된 곰, 그리고 희귀한 짐승들의 모습은 이곳이 한때 얼마나 치열하고도 은밀한 사냥의 무대였는지를 짐작게 합니다. 하지만 대공의 수집벽은 동물의 박제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 내부의 성조지 갤러리는 그의 또 다른 집요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악령을 물리치는 성조지의 전설에 매료되었던 대공은 성조지를 묘사한 조각, 회화, 공예품을 전 세계에서 끌어모았습니다. 그 숫자가 자그마치 3,700여 점에 이르는데 한 사람의 취향이 집대성된 이 공간은 마치 중세의 환상 속으로 걸어 들어온 듯한 압도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또한 그는 중세의 무기와 갑옷에도 깊은 애정을 쏟았습니다. 유럽에서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하는 그의 무기 수집실에는 정교하게 세공된 칼날과 육중한 전신 갑옷들이 마치 당장이라도 전쟁터로 나갈 것처럼 도열해 있습니다. 이 수집품들은 대공에게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되새기는 매개체이자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기사도적인 가치들을 투영한 거울이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거칠고 날카로운 수집품들 사이사이에 대공의 섬세한 면모가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냥한 날짜와 장소를 꼼꼼히 기록한 일지, 그리고 수집품의 배치 하나하나까지 관여했던 그의 완벽주의는 이 성을 단순한 거처가 아닌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광기에 가까웠던 이 수집 열정은 결국 그가 떠난 뒤에도 코노피슈테 성을 평범한 성들과 차별화하는 독특한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비밀스러운 숲의 유산은 차가운 금속과 박제된 생명을 넘어 보헤미아의 깊은 자연 속에 녹아든 예술가들의 영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피와 철의 역사가 휩쓸고 간 자리, 그 긴장을 완화해주는 것은 결국 베네쇼프가 품은 너그러운 자연입니다. 코노피슈테 성을 감싸는 울창한 숲과 거울처럼 맑은 호수는 제국의 엄격함보다는 보헤미안 특유의 서정적인 정서를 더욱 짙게 풍깁니다. 이곳의 풍경은 수많은 예술가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영감을 선사해왔습니다. 특히 체코가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안토닌 드보르자크는 이 인근의 전원 풍경에서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베네쇼프에서 멀지 않은 비속화 지역에 머물며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와 오페라 루살카의 아름다운 선율을 구상했죠. 숲속 호수에서 영감을 받은 루살카의 서정적인 아리아는 보헤미아의 자연이 가진 신비로움을 음악으로 승화시킨 걸작입니다. 굽이치는 언덕 위로 내려앉는 황금빛 노을과 안개에 젖은 새벽녘의 숲은 그에게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거대한 교향곡의 악보 그 자체였습니다. 문학에서는 체코의 국민 작가 카렐 차페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베네쇼프 인근의 스트르제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연과 인간, 그리고 기계 문명에 대한 통찰을 키웠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묘사와 인간에는 바로 이 땅이 가진 투박하면서도 진솔한 보헤미안의 정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화려한 기교보다는 대지의 생명력을 중시하는 그의 문학 세계는 베네쇼프의 풍경과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적 흐름은 화가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체코의 풍경화가들은 권력자의 사냥터가 아닌 대지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민초들의 삶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정형화되지 않은 자유로움과 깊은 고독을 동시에 간직한 이 땅의 분위기는 보헤미안 예술가들이 가진 독특한 기질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고귀한 대공의 낙원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드보르자크의 선율과 차페크의 문장 속에 녹아든 베네쇼프의 소박한 아름다움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생생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역사와 예술이 흐르는 베네쇼프의 거리를 걷다 보면 어디선가 고소한 보리향과 달큰한 고기 굽는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히기 시작합니다. 보헤미안의 진정한 영혼은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을 사람들의 식탁 위에 놓인 시원한 맥주 한 잔과 따뜻한 요리 속에 살아 숨쉬고 있죠. 베네쇼프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는 일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공동체의 유대감을 확인하는 소중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이곳의 자부심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로컬 맥주, 페르디난트입니다. 코노피슈테 성의 주인이었던 대공의 이름을 딴 이 맥주는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고집하며 베네쇼프의 물과 보리로 빚어집니다. 갓 뽑아낸 맥주 위에 얹어진 구름 같은 거품을 걷어내고 차가운 액체를 한 모금 들이키면 쌉싸름한 호배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지며 여정의 피로를 단번에 씻어내줍니다. 화려한 수식어 없이도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 맛은 마치 우직하게 이 땅을 지켜온 베네쇼프 사람들의 성정을 닮았습니다. 맥주잔 곁에는 체코의 전통 미식이 풍성하게 차려집니다. 부드럽게 삶아낸 고기에 진한 소스를 얹고 쫄깃한 식감의 빵인 크네들리키를 곁들여 먹다 보면 어느새 마음까지 든든해지죠. 특히 숲이 깊은 이곳에서는 예로부터 사냥한 고기를 이용한 요리들이 발달했는데 이는 과거 귀족들의 화려한 연회 음식에서 시작해 이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베네쇼프만의 특별한 로컬 푸드가 되었습니다. 광장의 노천 카페에 앉아 맥주잔을 부딪히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곳이 과거 세계사를 뒤흔든 비극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조차 잠시 잊게 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보다는 오늘 하루의 무사함과 곁에 있는 이들과 나누는 맛있는 음식이죠. 이렇게 베네쇼프는 미식을 통해 과거의 무거운 역사를 현재의 즐거운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냅니다. 이제 이 활기찬 일상의 풍경 뒤로 마을의 풍경을 근대적으로 바꾸어 놓았던 철길을 따라 베네쇼프가 간직한 또 다른 변화의 흔적을 찾아가 볼 시간입니다.
베네쇼프의 평화로운 전원 풍경 사이로 길게 뻗은 철길은 이 도시가 중세의 성곽 안에만 머물지 않고 현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갔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19세기 후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주요 도시들을 잇는 철도가 이곳을 관통하면서 베네쇼프는 급격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발굽 소리가 울리던 길 위로 거친 증기를 내뿜는 기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사람과 물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물과 사상이 실시간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특히 베네쇼프 역은 단순히 기차가 서는 장소를 넘어 코노피슈테 성의 주인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제국의 수도빈이나 유럽의 다른 대도시로 이동하는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대공은 자신의 성을 근대적으로 개조했던 것처럼 철도를 통해 이 작은 마을이 제국의 중심부와 긴밀하게 연결되기를 바랐습니다. 지금도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역사는 과거의 영광과 근대의 기술이 만났던 그 뜨거웠던 현장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철도가 가져온 것은 경제적 풍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네쇼프 사람들의 시간관념과 생활 양식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농사일에 맞춰 흐르던 느긋한 시간은 기차 시간표에 맞춘 정교한 시계의 시간으로 대체되었고, 붉은 벽돌로 지어진 근대식 건물들이 하나둘 들어서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재편했습니다. 철길을 따라 세워진 공장들과 상점들은 베네쇼프를 전형적인 시골 마을에서 근대적인 산업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베네쇼프를 찾는 여행자들에게 이 철길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현대적인 열차를 타고 도착한 역에서 내려 몇 분만 걸으면 수백 년 전의 중세 성당과 성을 마주하게 되는 이 독특한 경험은 오직 베네쇼프만이 줄 수 있는 매력입니다. 철도는 더 이상 제국의 군대를 실어 나르거나 대공의 사냥길을 여는 수단이 아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같은 자리를 지키며 이 도시가 겪어온 파란만장한 역사를 다음 세대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철길이 끝나는 곳에서 역사의 소용돌이를 견뎌낸 이 작은 도시가 오늘날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메시지를 들어보려 합니다. 중세 기사들의 거친 숨결부터 제국의 몰락을 부른 사라예보의 총성, 그리고 근대화의 철길을 지나 오늘날의 평화로운 식탁에 이르기까지 베네쇼프가 걸어온 길은 그 자체로 유럽 역사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거대한 권력의 야망이 서린 코노피슈테 성의 장미정원과 수만 점의 수집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영원할 것 같던 제국의 화려함도, 한 시대를 호령하던 권력자의 욕망도 결국 흐르는 시간 속에서는 한 조각 기록으로 남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역사의 모진 풍파를 견디고 살아남은 이 작은 도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건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세상을 뒤흔들고 국경선이 몇 번이나 바뀌는 경랑 속에서도 결국 삶을 지속하게 하는 힘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대지에 뿌리 내린 일상의 견고함이라는 것입니다. 대공의 낙원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숲은 푸르고 사람들은 맥주잔을 부딪히며 내일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베네쇼프의 거리를 천천히 거닐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수많은 갈등과 비극을 기억의 퇴적물로 삼아 그 위에 더 단단한 일상을 쌓아 올린 결과물이라는 것을요. 과거를 기억하되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전통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변화의 물결을 받아들인 이 보헤미안의 땅은 그래서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베네쇼프를 떠나며 마음속에 작은 이정표 하나를 세워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소용돌이가 찾아올 때 이 평화로운 도시가 보여준 유연함과 강인함을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역사의 긴 호흡으로 본다면 오늘의 고민 역시 내일의 풍경을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테니까요. 중세의 고요함과 현대의 활기가 공존하는 이곳 베네쇼프에서의 시간은 여기서 멈추지만 그가 남긴 깊은 울림은 오래도록 우리의 여정 속에 머물 것입니다.